저희 토론은 네 분을 지정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분들도 또 뭐 말씀이 필요하시면은 이제 손을 들고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박진희 동국대 교수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님이신데요. 박진희 교수님 지정 토론 듣고 저희 웹자보의 한 대로 순서대로 다음에 백명수 소장님 그리고 강찬수 기자님 그리고 조은별 연구원님 이렇게 지정 토론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박진희 교수님 부탁드릴까요? 네, 늦은 밤에 토론에 참석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앞에서 두 분 발표하신 분들 내용 잘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최 소장님께서 앞으로 이제 탄소 중립 사회의 어떤 새로운 비전 마련이나 어떤 방식의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논의도 좀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안에서 탄소 중립 사회의 어떤 비전이나 전략이나,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리고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단 문제로 제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제 아까 평가에서도 나왔듯이, 제대로 이행이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절대 그러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평가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보자면 전환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사실 이 탈원전 정책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것이 이제 처음에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먼저 앞섰다면 불필요한 탈핵 논의 가지고서 정쟁화되는 일은 좀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고, 또 하나는 원전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보면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목표의식이나 또 그것이 이후에 지향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원전 폐기를 얘기를 하면서도 원전 수출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딜레마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도 보였던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탈원전 부분들을 당장 뒤엎을 수 있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잘 준비를 했다라고 한다면, 제도화라고 하는 부분들도 준비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손쉽게 뒤엎을 수 있었던 그런 거는 아니었을 텐데, 그 부분들은 거의 준비도 하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소리만 높였던 거는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평가도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에너지 전환의 이제 중심적인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부분들, 이 재생에너지가 어느 정도는 사회적인, 산업적인 기틀도 마련을 하고 또 사업들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과 재생에너지의 필요로 했던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이 전력 시장 개편의 논의라든가 혹은 에너지 전기 요금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병렬적으로,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전력 시장 개편의 문제들 같은 경우는 거의 손도 대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새 정부를 맡게 되고, 또 새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얘기를 하지만 그 확대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보다도 더 줄어들 것은 간화해 보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체제가 마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재생에너지의 에너지 전환에 큰 축을 이뤘던 이 재생에너지도 앞으로 좀 더 후퇴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도 아까 우리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 시민사회의 어떤 그 과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전략들을 좀 세워나가고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라고 하는 차원으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한편으로는 윤석열 원전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는 이 5년 안에 신한울 3, 4, 5기 시공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지금 얘기했던 대로 원전을 35로 올릴 정도로까지, 이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가 시민사회에서 이 원전 부분들에 대해서는 운동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탄소 중립에서 이 원자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현재 국제적인 시장 상황이라든가 혹은 EU에서의 원전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없다. 그리고 원자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대국민 홍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원자력과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수소용대와 결합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원자력하고 수소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결합을 했을 경우에 이 수소는 정말 비싼 수소가 돼버리는 부분들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수소 생산에 필요한 원자로 기술, 소위 고속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기술적으로는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것을 상용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한국에서도 불가능하고 또한 기술력도 갖고 있지 못한 측면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EU의 텍소노미의 현재에 의하자면 원자력 수출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기술적으로는 이 수출 원자로라고 하는 부분들이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해서 출력 간발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유연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상시 출력 조절 가능한 기술들은 갖고 있지 못하고, 또 하나 절대적인 제한이 되는 부분들은 텍소노미에 따르자면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사고 저항성 해결력 문제들도 있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물리적인 제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정책의 실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더 잘 인식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예를 들면 이제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도 이 상용 원자로는 현재 2030년까지도 불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 소형 원자로는 역시 이제 부지 문제와 사용 해결료 문제, 그러니까 이후에 어떤 탈핵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결국은 사용 해결료 문제로 초점을 좀 두면서 이 원자로를 가지고 어떤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인식해 나가고 대중적인 홍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었고요. 또 하나 이제 문재인 정부에 남겨진 문제이기도 하고, 그 부분들이 이제 재생에너지 확대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 확대라고 하는 측면에서 남겨진 문제들이 실제로 이제 개통 연계라든가 이런 전력망들에 대한 확충 부분들도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 차기 정부 부분들에서 이 원전 쪽의 전문가들이 현재 이 분산 전력망이
그 분산 전력망을 그 일종의 이제 후퇴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전략들을 갖고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 재생에너지 확대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후에 어떻게 보면 운동의 과제로서도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로 남아있기도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이 전력시장 문제들도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생에너지 확대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지금 걸려있는 문제들은 또 하나는 특히나 이제 태양광 확대와 관련해서 그 지역의 이 재생에너지 갈등, 그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의 이 갈등 해결의 문제들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들이 결코 정책적으로 유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과제가 또 저희 앞에 놓여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재생에너지의 어떤 이 사회적 수용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사회적 대화의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제도화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앞으로의 그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왜냐하면 이제 기후행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이 재생에너지 확대의 행동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시민사회의 절대적인 과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재생에너지 사회적 수용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이제 확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과 또 실질적인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특히 그 시장 개편이라든가 또 지금 해상풍력 부분들에서 이 원스톱숍 계류되고 있는 그 법이라든가 또 주민이익 공유제 확대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실행 과제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과제인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들의 과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시민사회에서 더, 이쪽으로 힘을 모아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과제의 제안들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네, 저는 이 정도로 일단,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원전과 관련해서 어쨌든 대국민 홍보 되게 실현하기 어렵다. 탄소중립 실질적으로 기하기 힘들다라는 지점을 굉장히 강하게 공유하는 소통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하고, 네, 우리가 현재까지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과제로 남아있었던 분산 전력망을 좀 더 확대한 거나, 내지는 주민 수용성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과제로 남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드라이브를 얻을 수 있도록 시민사회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요지의 토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백명수 소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시민환경연구소의 백명수입니다. 제가 토론하는 분야는 이제 물 관리로 돼 있어서 저는 물 쪽으로만 한정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정책의 친원전 회기에 비하면 물 정책은 그나마 좀 더 충격적이지 않나 싶긴 한데, 4대강 사업에 대한 발언은 저희가 우려했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재 정부에 대해서도 평가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4대강 자연성 회복에 대해서 공약을 제시했던 현 정부가 공약을 이행했느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자연성 회복이라는 수사는 있었는데 현장에서 실행된 거는 거의 없었고, 그 해체를 위한 노력도 현 정부가 책임을 지고 수행하지 않고 물관리위원회에 넘기면서 물관리위원회에 부담을 굉장히 많이 지었고, 그나마도 결정된 세정부 해체라든지 아니면 죽산부 해체 이런 문제가 어렵사리 결정이 되었지만 이후 이행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윤석열 당선인은 이제 그 선거 과정에서 4대강의 보호 문제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긴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보고 해체되는 게 다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저희가 보호 모니터링을 위해서 좀 개방하자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시나리오가 다시 없어진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한 또 진일보한 단계가 다시 회귀되는 어려운 국면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발했던 기대치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는 부분이다라는 이제 그 말씀도 사실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현 정부, 이제 새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이 이전에 자연성 회복이라는 그 화두가 사라지고 이전에 이제 보에 물을 가둬서 쓰는 방식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아킬레스건은 남아있는 거죠. 왜냐하면 보에 가둔 물은 이제 녹조가 번성할 것이고 녹조 문제는 지난해에도 저희가 지난해 계속 모니터링을 했고 그 마이크로 시스템 독성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이게 또 생태계 축적 문제까지도 저희가 환경운동연합에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 정부는 이거를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논의나 이런 어떤 답변을 성의 있게 내놓지 않았다는 데 되게 실망스러웠는데 실질적으로 보호 모니터 개방도 이제 하지 않는다고 하면 녹조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고 그다음에 보호를 중심으로 한 깨끗한 물, 맑은 물 대책은 아마도 사라질 것으로 예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새 정부에 대해서는 그 4대강 사업에 있어서는 대단히 앞으로 싸워갈 일 때문에 한숨이 좀 나오긴 하지만 이제 오히려 현 정부에서 수면 아래로 내려앉았던 어려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오히려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긴장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리환경연구소가 매년 4월쯤에 현 정부에 대한 환경 에너지 정책을 평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한 7년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지난해 현 정부 에너지 정책 평가에서는 굉장히 낮았던 점수가 4대강 그 자연성 회복 부분이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이행이 좀 안 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고 여전히 그 부분은 이제 올해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도 저희가 같이 조사를 할 예정인데 4대강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그 현 정부에서 해왔던 그 통합 물관이라고 하는 기반을 다지는 것들이 유역 관리 것들이 좀 더 진일보하게 나아가길 바라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동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세대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환경은 늘 주요한 가치가 되지 않았던 거거든요. 주요한 메인이 되지 못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현 각 정부에서 가졌던 그 문제를 정권 교체의 과정에서 이제 긴장감이 대두되고 그러면서 환경이 주목받지 못했던 환경 문제가 다시 새롭게 주목되는 그러한 과정의 이행이 계속 이어오지 않았나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가 주로 뼈저리게 좀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은 현 정부에서 시민사회 역할이 무엇이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과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과오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해서 새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대응을 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내부 전략을 갖지 않으면 굉장히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에 오늘 토론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동안 많은 저희가 거버넌스에 대한 경험도 있고 또 실제로는 정부에 들어가서 또 정책을 했던 좋은 경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한자리에 모아서 평가하면서 향후에 우리가 어떤 이런 소중한 경험들을 살려서 좀 더 우리가 바라는 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정부 평가 높은 점수 주기 되게 힘들고 앞으로 조금 더 이 문제가 심각하거나 드러나고 강화돼 가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지금 현재 정부에서 환경 파트에서 시민사회가 어떤 역할이었는가 이 질문은 계속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문제 제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언론이라고 저희가 이름 써놨는데 강재수 기자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죠? 네, 아주 잘 들립니다. 중앙일보의 강찬수입니다. 특별히 이제 한 가지만 이야기하기보다는 저는 두루두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동진 소장님께서 이제
대선, 시대 정신 이런 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20대, 30대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저는 20대, 30대가 IMF 세대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에 대한 불안이 이제 기세에 깔려 있고 그래서 어떤 상대적 빈곤 문제, 양극화 문제 이런 것들에 민감하고 그게 이제 어떤 공정에 대해서도 민감해지고 젠더 갈등 이런 것들하고도 이제 서로 연결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당 있는 쪽보다는 그런 쪽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의도 출신, 국회 출신의 대선 후보가 메이저 후보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건 정당이 이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부담스러운 왼쪽의 정책은 하질 않고 오른쪽 정책만 이제 펴다 보니까 국힘과 차별화가 안 되고 근데 오히려 국힘은 더 오른쪽에 이제 정책을 끌어다 쓸 수 있으니까 이제 민주당이 이제 우위를 점하지 못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문재인 정권 같으면은 이제 결국에 이제 이런저런 걸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쳐놓고는 이제 안 하거나 못 하거나 이렇게 된 거죠. 결국은 국민들한테 어떤 희망 고문을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고 그래서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벤트 위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생색은 내고 부담은 안 지고 이런 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4대강 같은 경우도 이제 물관리위원회 같은 데 보내고 탈핵 문제는 이제 공론화위원회에 보내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환경부위원회에 보냈다 국무총리위원회에 보냈다가 반기문 총장이 이제 기후환경위원회에 보냈다가 그렇게 이제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행히 미세먼지 문제가 이제 좀 덜하니까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탈원전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탈원전이라고 얘기했지만 아주 소극적이었고 소극적인 탈원전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수준의 어떤 감원전 그게 거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마저도 이제 날싸게 처리를 못 해가지고 또 다른 역풍을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새 정부에 들어서서 이제 윤석열 당선자를 쭉 보면은 물론 윤석열 후보 자체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재명 후보가 싫어서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문재인 정부가 싫어서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 물론 이제 정권 초기에는 이제 이벤트 효과가 컨벤션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지지도가 확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따지고 보면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15%나 2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어떤 고유의 어떤 자기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밀어붙이더라도 1차적으로는 국힘에서 내부에서 이제 갈등이 일어날 거고 2차적으로는 여론이 안 좋아질 거고 또 어떻게 보면 거대 야당에서 이제 또 막힐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권 이상으로 이제 인기 영합의 그런 정책, 중간만 가는 정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30 NDC라든지 탄소 중립 같은 경우도 대놓고 반대는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강하게 또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런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30 NDC를 바꾼다. 물론 그 40%라는 목표 자체가 시행령에 담겨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을 먹으면 바꿀 수는 있겠지만 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퇴 금지 원칙 같은 게 있으니 그걸 바꾸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핵 발전소를 늘린다 이러고 하지만은 그것도 이제 앞에서 쭉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폭 늘어나지는 않을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한울 3, 4호기를 착공하는 수준에서 이제 일단은 가시적인 거는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 같은 것도 이제 보급 속도는 좀 늦어질 것 같다. 그런 거고요. SMR 이야기를 하지만은 SMR에 대한 투자는 이제 하겠죠. 하는데
당장 뭐 그게 개발이 돼서 어디 설치되고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 믹스 같은 것도 이제 뭐 2030에 대해서는 좀 원전 비중을 높이는 그런 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공약에서 말하는 원전체 강국 뭐 이런 말들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뭐 원전 숫자를 뭐 세계 최고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원전 비중을 또 70%뭐 이렇게 끌어올릴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이제 기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 위주 최고의 기술 이런 걸 이제 추구를 할 텐데, 결국은 이제 그 핵 산업에 대한 투자 이렇게 기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력이라든지 기술 개발 이런 쪽으로 이제 대대적인 투자가 될 텐데, 돈을 막 퍼붓게 될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 정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투자가 되면은 뭐 어떤 산업이 늘어나고 이제 인력이 늘어나게 되면 이건 윤석열 정권 그 다음까지도 이게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한번 늘어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할 것이냐. 다음 정권에 부담을 주고 이게 자초 산업으로 남아서 이제 또 더 큰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대강 사업도 이제 앞에서 이제 우리 백수 부소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제 보철거 자체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한강이나 낙동강 같은 경우는 영 어려워질 것 같고, 이제 영산강이나 금강 같은 경우도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이에 오히려 이제 또 4대강 사업 찬성론자 이런 사람들이 다시 재등장, 뭐 바로 해서 또 이제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작년부터 이제 문제되고 있지만 이제 녹조 독소 문제, 그다음에 수막 재배 농가 비닐하우스 안에서의 라돈 오염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지만은 이게 얼마나 이제 효과가 있을지가 좀 약간 저도 의문스럽고요. 결국 이제 그 다음에 기대할 수 있는 게 이제 계속 이제 치수구를 조정을 하고 또 이제 보호 여닫는 기간을, 보호를 열어주는 기간을 최대한 계속 늘려나가는 거죠. 늘려나가면서 데이터를 얻고, 그래서 그 기간을 통해서 보호가 필요 없다는 상황을, 보호가 필요 없어도 된다는 걸 계속 이제 데이터로 확보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이제 그 의도 문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제 만일 보호를 여닫는 상황에서 이제 의도는 또 어떻게 할 건지, 물고기들은 또 이동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국정과제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새 정부가 이제 맞닥뜨려야 될 문제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신한울 3, 4, 5기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될 거고, 특히 그거에 대한 어떤 환경영향평가 문제들,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뭐 과거에 4대강 사업 때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을 했던 건데 이런 어떻게 될 거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낙동강 뭐 수질 개선 문제 같은 게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각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찬성하겠죠. 하는데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게 이제 그 지역의 CO2 배출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그 지자체별로 이제 만일에 이제 CO2 배출량을 할당을 한다든지 목표를 두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아직 그런 개념은 없지만은 그 각 지자체 공항을 지어서 항공기가 다니면서 CO2를 배출한다면은 그게 지자체에 도움이 안 된다. 뭐 그런 개념을 우리가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권이 이제 바뀔 텐데,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물론 비관적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진보가 항상 친환경이다, 보수는 반환경적이다, 이런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뭐, DJ나 노무현 때, 새만금 사업을 가열차게 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골프장을 많이 지었다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그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보면 쭉 Y에서 나이 때까지 환경 관련해서 나름대로 이제
정권들이 아젠다를 내놓은 게 있거든요. YS 같으면 자기는 이제 환경 대통령이다, 뭐 그러기도 하고, DJ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속 가능 발전 이런 걸 좀 내놨었고, MB 같으면 뭐 아시다시피 녹색 성장 이런 걸 했었고, 이제 문재인 정권은 이제 탄소 중립, 그린 뉴딜 이런 걸 다 했는데 이제 많이 써먹어가지고 새 정부에서 이제 어떤 새로운 환경 아젠다 이런 게 있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물론 정부가 고민해야 될 문제지만은 시민사회 쪽에서도 이제 어떤 아젠다 같은 게 있으면 같이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MB 정부에서 이제 녹색 성장 이런 것들이 아젠다로 나왔는데 그게 이제 뭐 좀 처음부터 그 아젠다를 갖고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정권 중간에 이제 그게 불쑥 튀어나왔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또 그런 분위기만 읽는다면은 그런 아젠다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과거에 이제 MB 초기까지만 해도 뭐 환경 문제나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진보 언론, 보수 언론이 이제 다른 목소리를 별로 내지는 않았어요. 비슷한 목소리를 냈는데, MB 후기 이쪽으로 가면서부터 이제 언론도 이제 좀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 문제에서 뭐, 물론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또 지금은 이제 나아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앞으로 많이 이제 언론에서 먼저 이제 반성을 하고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요는 이제 환경 이슈가 이제 정치화됐다. 뭐 탈원전 같은 게 정치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그게 탈원전 뭐 에너지 문제가 정치화됐다기보다는 진보나 보수 두 진영 사이에서 그 싸움의 그 도구로 이제 그게 활용이 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 자체가 어떤 진보 보수 색깔이 있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앞으로는 이제 그게 진보 보수의 싸움 도구로서가 아니라 그게 핵심 아젠다로서 자리를 잡고 그것들이 이제 약간의 이제 진보 보수의 변주가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가야 뭐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정치화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로 더 말씀드리면 이제 탄소 중립이라든지 또 탈원전이라든지 4대강 보호 관해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모여서 논의를 하고 원전 문제는 어떻게 하고 4대강 보호는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탄소 중립까지 포함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시민사회 쪽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신정부에 들어가 있는 청와대나 국힘 쪽이나 아니면 정부 쪽 인사도 포함을 해서 폭넓게 이제 좀 의견을 모아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아마 그 진단은 좀 비슷하시게 하신 것 같아요. 저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일들을 추진하든 그게 환경 영향이나 혹은 뭐 신공항 건설처럼 이제 기후 영향 같은 것들이 좀 더 강조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저는 그런 이제 이해를 좀 하게 됐고. 이제 시민사회에서 앞으로 이제 새 정부의 환경 아젠다를 좀 만들고 제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환경이나 기후 문제가 단순히 이제 싸움의 도구라기보다는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기존에 되게 큰 이슈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합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기간은 사실 언론의 역할이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되게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처럼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문제인데 그게 기후변화나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계속 언론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기후솔루션의 조은별 연구원 토론 듣겠습니다. 아마 토론문을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화면 공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화면 공유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좀 잘 보이시는 글씨가 너무 작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잘 봅니다. 네, 저는. 잠시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기후솔루션의 조은별입니다. 저는 재생에너지 팀에 있고요.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어떻게 좀 더 확대를 해 나가면 좋을지 많이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기후 환경이라는 큰 범위에서 기후 에너지 정책에 좀 더 집중을 해서 토론을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아쉬움은 이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좀 내세우면서도 신설 석탄 화력 발전소 허가를 2건이나 가장 큰 것을 좀 내줬잖아요. 그러한 좀 양면적인 모습,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환의 모멘텀이 좀 느려지는 그런 것이 굉장히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인허가와 수용성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불거졌는데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재생에너지에 관련한 좀 규제나 또 이제 문제들이 저는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그 한국에너지공사에서 매년 발간하는 에너지백서에 이제 나오는 그 기술 잠재량과 시장 잠재량의 차이에서 저희가 되게 단면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술 잠재량이 많이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현재 설비가 입지할 수 없는 지역, 뭐 산림, 하천, 경사 20도 이상, 산사태 1등급 지역, 뭐 이런 지리적 영향 요인으로 해당되는 면적을 제외하고 설치할 수 있는 용량이라면 이 기술 잠재량에서 이제 개발 불가 지역,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발 불가 지역, 문화재 지역, 환경 보전 지역, 이역거리 제도 등 이런 경제적 영향 요인이랑 규제 정책 배제 요인을 추가로 반영한 게 이제 시장 잠재량이거든요. 근데 여기 아래 표를 보시면 이거 2020년 자료인데 풍력의 경우에 기술 잠재량과 시장 잠재량의 차이가 500기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저는 좀 집중을 해봐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풍력이 복잡하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인허가 절차, 그리고 현재 전력산업 구조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산 손실 등으로 인해서 보급이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양광 또한 지자체 이역거리나 같은 입지 규제, 영농형 태양광 확대 기반 미흡, 이런 것이 좀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많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이는 단적으로 보이는 이제 규제 요인과 경제성 문제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풀려지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강화되어 가서 갈등이 더 심화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다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차기 정부에서 분명히 좀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당선자도 이제 원전을 하겠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재생에너지도 계속 하겠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좀 숙제로 갖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차기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에서는 저는 차기 정부의 리더십이 기후위기 대응으로 좀 증명이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통합되어야 되는 것들이 많지만 기후위기 대응이야말로 사회적인 대통합이 필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이전의 정부에서는 그 사회적 갈등 그리고 수용성이 불거지는 문제들 이런 것이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것을 좀 이제 봉합하고 앞으로 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야지 이제 기후위기 대응을 할 뿐만이 아니라 그런 정치적 리더십도 좀 증명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원전에 관련해서는 그 이현석 대표님하고 박진희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이제 짚고 넘어가면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2030년까지 야당이 주장했던 대로 원전 비중을 35% 정도로 이제 하면 2030년까지 이거는 이제 기존 자료인데 2030년까지 31기가의 원전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는 62기가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기존 원전 부지 개발의 어려움을 따지면 이건 정말 한시가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에 전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뭔가 이권 다툼이나 손익 뭐 이런 걸 다툴 게 아니라 기후위기라는 위기를 좀 인식하고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하는 것이 저는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거는 이제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인허가 관련한 그런 해결 방법을 모색해서 이권과 이해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과 우리 사회 생태계를 이어나가겠다는 그런 명확한 의지를 재생에너지 확대로 좀 증명해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민사회가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좀 던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IPCC가 2030년까지, 우리 이거 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너무 계속 후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이제 강조를 하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0년 대비 45% 이상으로 권고를 했는데 현재 이제 정부가 2030년 배출량을 18년 대비 40% 감축하는 안을 상정했지만 이 목표로는 1.5도 달성이 어렵고 이에 따라서 IPCC가 권고한 수준에 상응하도록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0% 이상으로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저희가 꾸준하게 기존의 목소리를 계속 밀고 나가야 이 정부에게도 이 메시지가 계속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저는 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다시금 명확한 리더십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OECD 주요 26개국 중에 가장 저렴한 가정용 전기요금하고 평균에 비해서 매우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전기요금을 싸게 동결하니까 에너지 수요 왜곡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고 국내 전력 사용량 증가세가 연평균 1.5%로 오히려 OECD 국가 중에서 또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전기 수요의 실패를 반증하는 그런 데이터라고 봅니다. 또한 이제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산업용 전기요금 대비 높기 때문에 태양광은 한 136원 킬로와트당 136원이고 풍력은 166원인데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금 정책적으로 107원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 제도인 PPA가 활성화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PPA를 맺을 유인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 수요 관리도 안 되고 또 재생에너지가 확대가 안 되는 이런 더 악순환을 만드는 전기요금은 분명히 에너지 전환의 첫 단추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의 첫 단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 세계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녹색금융협의체 NGF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1.5도 달성에 필요한 탄소 금액을 주요 국가별로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해봤는데 국내 2022년에 전기요금 안에 들은 기후환경요금이 2배가 인상이 되어야 되더라고요. 1.5도를 맞추려면. 그러니까 제가 여기는 지금 산업용 전기요금이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산업용이 아니라 전체 기후환경요금에 다 적용이 돼야 돼요. 그렇지만 가정용 먼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면 산업용 전기요금에 먼저 적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후환경요금이 7,003원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계산에 따르면은 15.3원으로 올라가야 되고 2025년까지 44원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럼 아까 그 채팅에서 많은 분들이 그 가정용은 300kW를 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대입해보면 내년에는 기후환경 요금이 4,500원이 되는 거예요. 2025년에는 10,000원이 넘어가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좀 알고 있고 또 국민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빨리 이 사회적 논의를 공론화시키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그 비용을 더 후세대한테 미루는 것이 아닌가. 그 비용은 분명히 누군가가 치러야 될 텐데 이런 이제 우려와 함께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는 분명히 없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조금 더 이제 거시적이기도 하고 미시적이기도 한데 근데 에너지 전환의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명시화하는 것을 저희가 계속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시민사회 내에서도 이 기후정의라는 내용을 우리가 정말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기후정의라는 것은 그 사회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 계층적 책임이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분명히 거기는 세대별의 책임이 또 다르기도 하고, 또 사회 계층별, 이제 또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노동자라든지 그런 책임도 다를 건데요. 저는 여기서 하나는 기후정의가 성립되는 것의 가장 큰 전제는 탄소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탄소예산은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계속 시민사회도 서로 합을 좀 맞추지 못하는 모습들도 있고, 그리고 에너지 전환에서 같은 목소리,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이제 목소리를 좀 더 합쳐나가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후정의에 따라서 뒤로 미루기보다 더 빠른 시기 내에 온실가스를 감축해서 총량을 줄여야 된다는 것을 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의로운 전환 또한 너무나 중요한 원칙인데, 저는 이거를 재생에너지 확대에 조금만 더 적용을 해보면, 이제 기존의 석탄화력 발전소 노동자분들의 이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도 지금 농촌 에너지 문제, 농촌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가 들어가는 문제, 이런 게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도시랑 산단 지붕에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양이 약 50기가 정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태양광의 양은 연구별로 다르지만 약 300에서 400기가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250에서 350을 설치를 하려면 농촌형이나 영농형 태양광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절반 이상 농민이 농가 밭을 임차해서 농사짓는 임차농이라고 통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임대인이 태양광을 설치하면은 임차농이 생계를 잃는 경우가 생기고,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전환에 있어서의 당사자가 되어서, 기후위기라는 의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당장 전환의 당사자가 되어서 이것을 반대하고 당연히 생계를 이제 잃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인지하고 잘 대비하면서 혹은 보완하면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빠르게 생각을 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농촌에 들어가는 태양광은 자경농만 가능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뭐 임차농도 함께 태양광 발전에 투자하고 수익을 보게 하는 등 여러 제도의 보완이 좀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전환의 비용을 좀 특정 인구가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전환 속도 전체에 또한 느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전환의 비용을 더 후세대에게 그리고 또 특정 인구들에게 미루게 된다. 그래서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함께 고려하면서 정책을 촘촘히 짜나가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유는 중지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또 짧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그 꿀벌들이 많이 사라지면서 많은 이슈가 됐잖아요. 꿀벌들이 사라진 수가 77억 마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전체 꿀벌이 20%래요. 그러니까 이거 한 종의 20%가 갑자기 증발을 한 거죠. 근데 이거의 뉴스를 보면은 가장 큰 원인으로 기후위기를 지목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꿀벌한테 11월이랑 12월에 너무 추우니까 나가지 마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이건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마치 이 상황이 더 이제 청년, 청소년, 그리고 더 미래 세대랑 똑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가 더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고, 이 문제가 그냥 정쟁적인 것이나 아니면 이념적인 거나 이런 것에 멈추지 않고 지금 당장 바꿔나갈 수 있는 무언가들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얼어 죽는 꿀벌과 같이 언젠가 그렇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지 않을까라는 사실은 굉장히 두려움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마지막으로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그 꿀벌 얘기가 77억 마리나 그렇게 됐는지는 저는 몰랐네요. 우리 존버 연구원께서는
어쨌든 차기 정부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으로서 리더십을 강력하게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뭐 그렇게 의도를 하실지 모르지만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과 기존의 제도적 서포트가 없었기 때문에 미비했던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데이터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기술 잠재력이 충분하다면 시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랑 구체적으로 전기요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5도시를 기준으로 하고 탄소 예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기후환경 요금도 오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무엇보다 기후정의나 정의로운 전환은 우리가 이미 얘기를 하고는 있고 관심들이 있긴 하지만 좀 더 강조가 돼야 된다. 그리고 당사자적 입장이 돼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의지의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예, 지금 이제 내부 마이크가 갑자기 꺼졌어요. 예, 그 네 분의 토론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 당장에 지금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 어떻게 기후환경 정책을 할 것인가라는 전망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40년, 50년까지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를 어떻게 대응할 거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좀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합의가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통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말씀들을 해주셨고, 거기서 당장 시민사회가 어떤 것들을 집중해야 되는지, 과제는 무엇인지를 다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걸 정리를 해서 계속 논의들을 이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와서 그 발표랑 토론 열심히 들으시고 또 채팅창을 통해서 많은 논쟁도 해주시고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한두 분 말씀을 들어보거나 혹은 질의응답을 좀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예, 뭐 손을 들어주시면 손 드는 그 반응 있잖아요. 그걸 해주시거나 하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오늘 채팅창에 가장 많은 채팅을 올리신 장다울 캠페이너님 어디 계세요? 지금 얼굴은 안 보이시는데 뭐 바로 한 말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뭐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아무튼 뭐 네. 전기요금은 그게 뭐 핵심 주제는 아니었는데 그냥 데이터 차원에서 공유했는데 괜히 무슨 분란을 일으킨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아닙니다. 예, 너무 좋았습니다. 예. 예. 네, 뭐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서 조용히 하고 그냥 있으려고 했는데 또 말씀하시니까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오늘 발표랑 토론 너무 잘 들었고요. 좀 논의해야 되는 주제가 좀 많아서 조금 더 그 세부 주제별로 깊이 있게 토론할 수 있는 시민사회 장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간만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는 이런 논의와 토론에 시민사회 내에서 좀 그런 걸 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쌓여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아까 한 65명까지 있는 것도 봐서 그만큼 이런 토론이 좀 시민사회 내에서 많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오늘을 계기로 좀 비슷한 자리들도 다양한 단체에서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내용 관련해서는 사실 뭐 할 얘기는 엄청 많은데 한두 개만 말씀드리면은 결국 그 법제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계획, 정부계획으로 그냥 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정부계획, 그 원정 관련된 정책들이 대부분 다 그냥 정부 계획상에서의 변화였기 때문에 제일 쉽게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강찬수 기자님이나 다른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을 것이라는 부분도 동의가 되고요. 근데 한 가지 오늘 안 나왔던 얘기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린피스 의견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그 어쨌든 NDC가 상향이 됐는데 사실상 30%밖에 안 되는 감축이긴 하지만 NDC가 상향이 됐는데 거기에 맞춰서 올해 그 배출권 할당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제3차 계획 기간. 저는 그게 올해 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나 경제신문 쪽에서도 이미 반발을 하고 있는데 올해 초에 기획재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에서 재할당한다고 얘기를 내놨고 사실상 조은별 연구원님 말씀하신 전기요금이 작동하지 않는 거 배출권 거래제가 국내에서 작동하지 않는 게 물론 배출권 거래제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만능 장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 두 개가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게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너무 힘든 게 아닌가 싶어서 올해 3차 배출권 재할당하는 문제가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그걸 하지 않으면 사실 NDC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뭐 관심이 집중돼야 될 것 같고, 동시에 이제 해외 투자 기관들의 압박이라든가 아리백 회원사들의 압박이라든가 탄소국경세의 압박들은 정부랑 상관없이 존재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 전기요금은 그동안 그렇게 보수정당이나 원자력계가 문재인 정부를 가짜뉴스를 통해서 욕을 했지만, 저는 거기에 따라서 내로남불이라도 욕먹어도 좋으니까 국민의힘이 전기요금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 주한규 교수님께서도 한 달 뒤 정도면 올린다고 공언을 하셨고,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전기요금이 대부분 올랐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산업용 전기요금 건들지도 못했는데 그거 올리지 않고서는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욕먹어도 좋으니까 저는 보수당이 그런 거 열심히 올리고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누구보다 탈원전 입장이긴 하나, 지난 5년간 원전이 기후에너지 문제 거의 8, 90%의 공간을 다 잡아먹어 버렸잖아요. 근데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예전에 저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탈원전 탈핵운동을 열심히 했던 것처럼 또다시 5년 동안 그거를 재탕하는 방법이면 사회적으로는 좀 불행하다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지지를 해서 어쨌든 당선된 대통령이고, 저는 이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대선 때는 탈원전에 대부분 다 동의하는 후보들이었잖아요. 그건 정치인들이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 당시 여론이 그랬던 거고, 분명히 그 여론이 지금 바뀌었다는 거 인정을 하고, 여기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더 많은 국민들에게 어떤 에너지 전환이 되는지에 대한 설득을 하는 작업들을 시민사회가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그런 여론이 존재한다고 하면 사실상 뭐 소규모의 공론화 말고 어쨌든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투표 같은 방안도 저는 한국 사회에서 이제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설령 한쪽이 지더라도 일단 민주주의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게 좀 일단락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거 외에 나머지 저희가 또 전진시켜야 되는 주제들은 좀 진행을 시킬 수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도 해야 되고 전력시장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전체 수요도 줄여야 되고 수송 분야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는 좀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약간 좀 자극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고민도 개인적으로는 요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큰 주제를 주셨네요. 배출권 거래제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관심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이랑, 원전 관련해서 뭐 전 국민 투표 공론화 방식 중에 하나로 고민하고 계시다는 말씀이 되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혹시 한 분 정도 더 말씀을 청해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손 드신 분이 안 계시네요. 그래서 아마 지금 오늘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이거 쪼개가지고 토론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그 연구소에서 네, 개인 의견이라고 하시네요. 예. 그 여러 연구소에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연구소별로 또 특별히 관심 있는 부분을 쪼개서 앞으로 이런 포럼들을 좀 진행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너무 재밌을 때 헤어져야 다음에 또 모이니까요. 오늘은 이제 마무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해 주신 이현석 대표님하고 효동준 소장님 마무리 발언 청해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석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예, 뭐 토론해 주신 분들 얘기 잘 들었고요. 사실 좀 조금 이제 관심이 있는 부분은 그겁니다. 이게 결국은 선거 때 이게 또 쟁점이 되는 것이고, 뭐 당장 지선이야 이제 몇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만은 다음번 총선과 그 다음 대선에서 지금과 좀 다른 정말로 기후 대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려면 뭐가 더 필요한 거냐, 이런 좀 고민이 좀 요즘 저의 좀 고민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운동의 방식도 당연히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고, 저는 구체적으로 정말로 저는 이제 한국 사회 뭐 그 탄핵 탈핵의 논쟁들, 그러면서 탄핵으로 많은 국민들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에서 25% 정도는 굳건하게 또 탈핵을 지지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기후와 관련해서는 근데 오히려 좀 두리뭉실하게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냥 기후 문제는 해결해야지 뭐 이런 정도 수준. 그랬을 경우에 아까 이제 기후 정의 얘기를 그 조은별 연구원님 해주셨는데, 기후 정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설득해 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이 이후에 좀 중요한 과제일 것 같다. 그걸 좀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이 앞으로 5년 동안 제대로 좀 되어야지
다음번에는 좀 다른 또 대선 국면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들이 이번에 좀 정리하면서 또 대선 끝나는 거 진행해 보면서 생각이 많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예, 이번 시민정책 포럼 통해서 일단은 모여서 좀 얘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나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나 이제 평가, 비판도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 백명수 소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시민사회가 조금 스스로 돌아보고 어떤 자리를 차지해야 될 건가.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같이 모여서 여러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 자기 성찰하고 새롭게 조금 힘도 다지고 힘도 내고 하는 이런 자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마련을 그 시민정책 포럼을 하자고 했고요. 앞으로 이걸 계기로 조금 더 자주 만나고 논의도 고민도 좀 같이 많이 하고 자주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에 비해서 발제를 좀 부실하게 한 것 같아서 다음에는 조금 고민을 더 많이 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토론 다른 분들도 한 분 한 분 다 말씀을 청해 듣고 싶은데 우리가 시간이 많진 않네요. 오늘 우리 뭐 범으로 시민사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모이셨는데 이제 시민사회 자체적으로 내부 성찰과 이제 다른 분들 기후환경이나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은 많은 국민들한테 어떻게 구체적인 설득과 소통을 할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가 우리에게 크게 남아있는 과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 김자경님께서 지금 발표를 그 토론 채팅창에 뭔가를 많이 써주셨네요. 힘 빠시긴 하지만 좋은 시간이었다고 감사하다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또 시민정책 포럼 마련하면 또 모여서 깊은 얘기 많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리고 이 동영상은 잘 편집을 해서 시민정책 포럼 홈페이지에 링크를 올려놓으니까 또 그때 와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